자, 오늘부터 근현대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는 그 계양기, 일제, 현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근대가 30문제 정도 나오고 근현대가 20문제 정도 나옵니다. 비중이 작지는 않아요. 다만 요 시기는 시간 간격이 되게 짧기 때문에 시간 간격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시간 간격만 잘 정립되면은 점수 얻기 되게 또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근현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론 스터디를 간단히 설명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이론 스터디는 여러분들 본 시험이 있잖아요. 경찰직, 소방직, 군무원, 임용, 공기업 7급 이런 시험들 있잖아요. 이 시험 보기 전에 예비시험 쪽으로 지금 한능검을 보고 있는데 본 시험 공부했다가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한능검 했다 시간을 좀 많이 쏟는 것 같아 갖고 제가 그걸 조금 도와드리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2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별도로 시간 투자하지 않고요, 본인 하던 공부 계속 하면서 이론하고 순한맛 기출하고 정리까지 3회독으로 완성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2주일 동안에.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는 역량까지는 갈 겁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 3주 전에는 항상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가장 잘 나왔던 3회 이상 출제됐던 문제들만 모아갖고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보게 해드립니다. 이론반은 매달 초에 개강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시험 전에만 개강을 합니다. 시험 3주 전에만. 자, 공부하는 데 방향 잡기 좋게 제가 책도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빈출문제 시리즈인데요. 빈출문제를 난도에 따라 갖고 1, 2, 3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 한능검은 매회 약 한 40문제 정도가 기존에 나왔었던 기출문제 중에 2번, 3번 이상 나왔었던 빈출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조금만 변형시켜서 그대로 나옵니다. 박스 지문에서 나오는 키워드만 추출할 수 있다면 그냥 똑같은 문제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자주 나왔던 문제들만 쭉 뽑아갖고 문제집을 만든 겁니다. 최빈출 백지가 있는데 이거는 초보자 입문용 빈출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단판 승부 240줄이라고 해갖고 중급 정도의 빈출 문제 모의고사가 있어요.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 순으로 3회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절로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 전에 공개하는 최빈출 기출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상급 난이도까지 포함한 문제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집들은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들만 뽑아갖고 2번, 3번 이상 나왔던 문제들만 뽑아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키워드는 이제 우리 그 스터디 교재입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나왔었던 그 선지 있죠. 1, 2, 3, 4번 선지 있죠. 이것만 모아갖고 빈칸 채우기 퀴즈 형식으로 만든 문제집입니다. 시대별 키워드를 익히기 가장 좋은 문제집이에요. 말 그대로 키워드 훈련 엔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순서 찾기 문제와 사료 문제인데 순서 찾기 약하신 분들은 순서 찾기만 모아놓은 걸 푸시면 돼요. 그럼 이게 연결해서 이제 푸시는 게 좀 수월해질 겁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현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는 그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시기를 근현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서구화라는 시기를 근대 시기라고 하기도 해요. 그 계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는 13세기 때 몽골이 세계 대제국을 만든 게 동양과 서양을 만나게 만든 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5세기 때 이른바 대항해 시대라는 게 바닷길이 열리면서 동서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호기심에 의한 탐방 수준이었었다면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과생산을 만들게 돼요. 과소비가 아니라 과생산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생산된 물건이 국내에 쌓이게 되면 그 나라에 큰 불황을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을 어딘가에 갖다 팔아야 됩니다. 즉 시장 개척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적 목적의 침략이 시작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에 나타나갖고 우리나라 정조 때 시작돼갖고 19세기 때 우리나라 세도 정치기 때 본격적으로 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게 나타나는 게 이제 19세기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근대화는 산업화에 의한 제국주의적 침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18세기 후반에 우리나라 정조 시기 때 프랑스의 대혁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대혁명도 근대 하나의 기점으로 삼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전 근대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근대라고 부릅니다. 신분제라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이른바 자유주의라 부르고요. 그리고 절대 왕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개념을 민주주의라 부르고요. 그리고 제국주의적 침략이 나타나면서 민족 개념이 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새로이 등장하면서 근대라는 하나의 이념체계를 만들게 돼요. 자, 그리고 19세기 때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지배해 나가면서 이 프랑스 가지고 있었던 이 새로운 이념체계가 유럽 전반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때 유럽 나라들이 동양 쪽으로 이제 제국주의적 침략을 가하게 되면서 유럽이라는 개념이 동양에까지 번지게 돼요. 이른바 서구적 보편주의라는 게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서구화라는 것은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그런 등식으로 이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도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서양 세력들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혹은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화되는 것에 대한 그 대응을 가지고 개항기라는 시기는 크게 한 5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60년대 70년대고 두 번째가 80년대인데 그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863년에 대원군이 집권하게 됩니다. 대원군 집권기 때 서양 세력들이 대부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대원군은 그걸 이제 막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에 한 60여 년 동안 세도 정치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 국가가 멸망할 때쯤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도 정치기를 거치면서 국가 권력이 상당히 사유화됐었어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은 집권하고 난 뒤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는 뭐라 생각했냐면은 이 국가 권력을 공적 권력으로 되돌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에너지 쏟으면서 외부 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원군 집권기 10년 동안에는 일단 서양 세력의 침략에 대해서 서구 세력이 접근에 대해서는 다 막고 있었다는 거지. 통상 거부정절폐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대원군이 실각하고요. 아들인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50대인 아버지와 20대인 아들이 생각 차이를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아들은 통상수기 정책을 필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70년대 들어갔고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개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외부 세계에 문을 열게 돼요. 이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달랐던 점은 우리나라는 서양이 아니라 일본의 문을 개방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76년에 처음 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구식 체제에 이제 일단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서구식 체제에 들어가고 나서도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조정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력은 여전히 대원군 세력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자기 뜻을 따라줄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문만 열어놨지 움직이지 못한 채 지내다가 80년에 들어서 이제 고종이 이때 처음으로 서구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 폈었던 정책을 동도서기 정책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동양의 정신을 가지고 서양의 기술만 들여온다. 즉 동양의 체제를 가지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는 식의 근대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걸 80년대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개화 정책을 폈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개화 정책을 피면서 고종은 정부 내에 그 개화파 관료 세력들을 이제 충원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자 보수 세력들이 반란을 한번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무군란이에요. 군인들의 급료 문제로 촉발된 문제가 대원군의 집권으로 이어졌었던 사건을 이무군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다시 한번 집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집권했었던 대원군을 청나라가 납치해가면서 대원군 세력은 그걸 계기로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임오군란이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엉뚱하게도 있잖아요. 고종이 정부에 불러들이고 있었던 이 개화 세력들, 근대화된 관료 세력들 중에서 금수저 출신의 뛰어난 집안 자식들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을 계기로 개화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지게 돼요. 82년에 있었던 임오군란도 중요한 사건이었었고요. 의외로 이게 수구파들을 몰락시킨 계기가 됐었다면은 84년에 금수저 젊은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갖고 반란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성급했었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었던 개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눈치 보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정책들을 다시 하는 수준으로 이제 펴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신전면을 전후로 해갖고 전반의 개혁과 후반의 개혁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그리고 개화 정책이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를 겪고 있다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세도 정책이 마지막 해 1862년에 전국적인 밀란이 있었습니다. 국가 기구가 사유화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국민들입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그들의 전리품이 돼요. 이 지배 세력들의.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뜯기는 상황이 됩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수치문란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세조 정책이 때 극심했던 수치문란은 삼정문란이라고 합니다. 이 삼정문란이 극대화됐었던 시기가 요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밀란이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삼정문란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구 지배 세력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한 게 없다 보니까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밀란이 터지는데 이때 밀란은 종교의 외피를 가지고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돼요. 이걸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데 1894년에 나타났었던 동학농민운동 이 세 번의 난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기점으로 뭔가 급변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이 터지자 이걸 진압하겠다고 외부 병력이 들어오게 되고요. 청나라 군대를 우리가 불렀는데 이 핑계로 일본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청일 간의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일본이 청나라를 제압하면서 일본의 힘에 의한 개혁이 추진되게 되는데 요걸 이제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든든한 힘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갑오개혁은 추진이 됩니다. 실패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년 동안 추진됐었던 갑오개혁으로 상당히 많은 근대적인 시스템이 나타나게 돼요. 외형적이나마. 그래서 90년대는 요 앞의 시기와 다르게 상당히 급진적인 개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근대와 근대가 갈라지는 뭔가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 언제냐 하면은 요 갑오개혁 시기를 말합니다. 갑오 정권 때. 자, 근데 이때 갑오 개화파 관료들, 고종이 정부 내로 불러들였었던 이 개화파 관료들이 왕을 철저하게 왕따시키고 자기들 중심으로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의 권한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했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입헌 군주제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근대의 국가는 왕은 존재하되 통치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이들이 원하는 근대화였었습니다. 이때 소외됐었던 고종이 거기다가 을미사변으로 아간파천까지 당했었던 고종이 궁궐로 돌아와갖고 황제로 즉위하고 난 뒤에 자기 중심의 개혁을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요, 이런 침략적 상황을 극복하는 자주적 황제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구본신참에 입각한 개혁이라고 해요. 내용상 보면 이때의 동도서기 개혁과 되게 비슷한 개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라는 개혁이 다시 한번 추진돼요. 다만 이때는 황제가 직접 나서갖고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번의 개혁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색깔이 좀 달랐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와중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정확히 10년 뒤에 이제는 일본이 러시아까지 쫓아내면서 한반도에는 일본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한반도가 이제 먹히게 돼요. 그 먹혀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을 대한제국 멸망기라고 해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서양 세력들이 들어왔지만 서양 세력이 아니라 중심이 된 게 일본이 중심이 되었고 우리나라 문호를 개방을 했고요. 자, 일본 역시 제국주의 탈을 쓰고 주변 국가를 식민지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희생을 당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6년 걸립니다. 일본이 이때는 서양 나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문명이라는 탈을 쓰고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폭력으로 나라를 뺏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나마 문서로 빼져요. 그래갖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6년 동안에 이른바 조약이라는 외형을 쓰고 나라의 국권을 강탈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배우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때 나타났었던 이른바 서세 동점의 현상이 우리나라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서양 대신에 누가 일본이 와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결국은 똑같이 일본이라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개항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 70년대는 대원군 집권기하고 강화도 조약까지를 말합니다. 대원군이 63년에 집권하게 되는데 이게 고종 즉위할 때입니다. 아들이 어리니까 아빠가 이제 대신 통치를 해준 거예요. 40대 아버지가. 자, 근데 이 시기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1800년에 정조가 죽고 나서 62년까지 이른바 세도정치라고 해갖고 국가 권력이 상당히 사유화된 시기였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면은 백성들은 전리품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최악이었었단 말이에요. 흥선대원이 집권하고 나서는 이른바 조선은 무림의 나라가 아니라 사림의 나라라고 해왔고요. 이른바 사대부로 불린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였었습니다. 그 사대부로 불리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의 공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시켜갖고 완전 노란 세상을 만든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급선무로 두고 해결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도정치를 혁파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고 있었던 외세에 대해서는 일단 통상주교 거부정책을 피게 돼요. 에너지를 반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보면은 이 세도정치의 근간이 됐었던 사람들을 이른바 사대부,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사대부들인데 사대부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중심 기구를 동시에 없애버립니다. 중앙에는 비변사라는 게 있었고요. 지방에는 서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동시에 혁파시켜버립니다. 애들의 근거지니까. 자,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탔었던 조선 제1의 전궁이 아직까지도 그냥 궁궐들의 나무가 풀이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두고 있으면 국왕의 권위라는 게 세우기 힘들 것이다라고 해갖고 무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중건 사업을 벌이게 돼요. 이거는 백성들부터 사대부까지 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좀 크게 만든 사건이 되어 실책이 되게 돼요. 대원군이 하야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자, 이따가는 왕의 권위를 세운다라는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게 됩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이걸 위해서 당백전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성을 좀 많이 샀었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원납전이라고 했고 사실상 강제입니다. 이름만 이렇게 붙인 거예요. 원에서 납부한다 이렇게 붙인 건데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강제로 세금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원성을 사게 됩니다. 자, 이게 대원군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뭐랑 관련되는 세도정치기를 혁파하고 국가의 공적 권력을 확립하려고 했었던 정책이었었다. 자, 또 하나가 국가 권력이 사유화될 때는 국민들은 전리품이라 했었잖아요. 이 국민들의 돈을 뜯어갈 때 쓰는 방식이 세금이라는 형식을 뜯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분란이 극심했던 시기인데 이때 수치분란을 삼정분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도정치기를 박살내는 것과 더불어 삼정분란을 해소하는 게 대원군의 정책이었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세금을 전정, 군정, 환정이라고 하는데 원래 환곡이라는 것은 국가 대출제도예요. 대출인데 이것도 이자를 받는 거야. 이자를 무지막지하게 받고요. 저 국가 대출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강제로 대출시켜갖고 이자를 받아가고 합니다. 이게 19세기 때 제일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대출하는데 500만 원을 빌린다. 지금 말로 500만 원 빌린다 그러면 100만 원만 주고 이 장부에만 500이라고 쓰는 겁니다. 빌려주다는데 이자는 500 이자를 받아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사유화된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었단 말이야. 그냥 국민들은 전리품이었었단 말이지. 이걸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던 것도 대원이었습니다. 자, 전세는 양전을 실시하고요. 부분 양전이긴 하지만은 군정은 호포제라는 걸 실시해갖고요. 양반두 군포를 부과하게 합니다. 이것도 반발을 많이 불러왔겠죠. 그리고
그리고 국가대출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는 사창이라는 걸 만들어요. 원래 이 환곡을 시행했었던 게 의창이었었단 말이에요. 창이라는 걸 대체품으로 만들어 갖고 이걸 고쳐보려고 시도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줄로 제가 암기 두 문자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한 줄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대원이 개혁을 필 때 자기 옆에 비서들이 있었어요. 비서 경호대가 있었습니다. 비서 경호대. 이변사와 서원을 혈표했다. 경복궁 중건했다. 이때 당백정 같은 거 만들었다 기억하시고요. 자, 대원고 때 체주정비하면서 조선의 체주정비는 법전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법전을 만드는데 이걸 대전회통이라고 해요.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법전을 다 모았다라는 겁니다. 모을 회자. 자, 그리고 호포법 만들었다. 이걸 비서 경호대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창제, 당백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조선은 무림의 시대가 아니라 사림의 시대라 했잖아요. 사대부의 나라라 했었잖아요. 이 사대부들의 근거지가 사대부가 지들끼리 싸워갖고 붕당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붕당 중에 1등 정당, 독보적인 집권 정당이 누구냐면 노른이었었단 말이에요. 당시 노른의 지역은 충청도였었습니다. 충청도 괴산에 가면 화양동 서원이라는 그 화양동 계곡이라는 예쁜 계곡이 있는데요. 사람들 많이 놀러 다니는 거기에 화양동 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요. 이게 노른 정당의 근거지였었습니다. 여기에 이놈들이 망한 나라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겠다고 만동묘라는 사당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얘들의 이념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 없어버립니다. 이 만동묘 철폐는 얘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지만은 밀어붙여! 했단 말이에요. 대원군은. 그래서 만동묘도 철폐했다. 서원 철폐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서원 철폐 중에 1등이 되는 걸 철폐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합치면은 비서 경호대 얼마 들었대? 400만 원 들었다 하시면 됩니다. 비서 경호대 400만 원. 자, 비서 경호대를 꾸려갖고 데려다니고 있었는데 돈이 맨날 많이 들어. 한 달에 400만 원 들어. 이게 누구다? 흥선대원의 업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창제, 당백천, 만놈묘 철폐했다. 그리고 원납정 같은 거 납부하게 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19세기 때 분명히 외세가 들어오고 있다 했잖아요. 외세가 들어오는 걸 막다 보니까는 외세들하고 충돌이 생겼었습니다. 스무스하게 받아준 게 아니라 충돌이 생깁니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대원군이 프랑스 세력과 손을 잡으려 했었어요. 당시에는 가장 공포였었던 나라가 어디였었냐면은 러시아의 남하라는 게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남하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정세가 전파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제일 공포스러운 존재였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를 막기 위해서 중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프랑스 세력과 손을 잡으려 시도했었어요. 니네가 나를 도와준다면은 니네가 우리나라 활동하는 것을 내가 지지해줄게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프랑스가 거절합니다. 뜻밖의. 야, 큰일 났어. 대원군이 서양 세력과 손을 잡으려 했었다라는 게 만약에라도 알려지기라도 한다면은 가뜩이나 지금 무림이 아닌 사림들과 싸우고 있는데 얘들이 좋은 핑계거리 생긴단 말이에요. 당시 사림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대부들이 생각하기에는 청나라는 금수라고 했었습니다. 명나라가 자기들이 모시는 중화의 나라고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는 금수의 나라라 했었단 말이에요. 오랑캐라 했었단 말이에요. 오랑캐. 서양 세력들은 금수보다 못한 놈들이라 했었어요. 부모의 효율 같은 게 없는 막장이라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하고 같이 놀아먹을 했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대원군은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대원군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자기는 서양 세력과 관련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서양 세력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냐면 천주교인들이었었습니다. 그 천주교인들을 탄압에 나서게 됩니다. 학살에 가깝게 이제 탄압하게 됩니다. 이걸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자, 키워드는요. 그 주교 2명과 프랑스 9신부가 죽었다면 이 병인 박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병자 들어가면 6년을 말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딱 10개가 있는데 10개니까 숫자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갑은 항상 4년, 을은 5년, 병은 항상 6년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신자는 항상 1년을 말하고요. 이거 기억하시면 순서 잡는데 아주 편합니다. 자, 남정삼이라는 인물 나오면 이때라는 거 기억 좀 해두세요. 아주 드물지만 아주 가끔 나옵니다. 대원군 시기 중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어려운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남정탐이 프랑스와 연결을 했었지만 이게 실패했다. 그러자 대원군이 얘들하고 관련 없다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남정삼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때 프랑스 신부들이 죽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프랑스 9신부가 죽었다. 신도가 한 8천여 명 죽었다라니까 가장 큰 박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중에 신바라가 탈출해갖고 이거를 중국에 있었던 프랑스 군대한테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 공교롭게 이게 여름이었었는데요. 가을쯤에 평양에 통상을 요구하는 미국 상선이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가 장마철에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고 난 뒤에 모래톱에 걸려갖고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떨어진 음식과 물 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 내려갖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게 돼요. 청난 평양민들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불을 질러갖고 이 배를 침몰시켜야 됩니다. 이걸 이른바 제기랄 혐오노 사건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뭔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라 먼 데서 온 손님을 대하는 법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사대부들의 집에는 사랑방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손님 맞이하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님들이 올 때 있잖아요. 조심조심 와갖고 도와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지가 이래요. 이리 오너라 하면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리 오너라.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주인이 집에 쌀이 없어갖고 주인은 굶었다 치더라도 절대 손님은 굶기지 않습니다. 이게 조선의 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양선이라고 불리는 선박들이 우리나라 해안가에 들어와갖고 난파됐었던 배들이 많았었어요. 다 곱게 먹이고 씻겨갖고 청나라로 보내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배까지 줘갖고 보내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와갖고 약탈을 한 거예요. 필요한 물자들을. 이것 때문에 당시 평양 감사가 박규수였었습니다. 박규수와 평양 군민들이 저 배를 침몰시키는 사건에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미국이 쳐들어오는 핑계가 됩니다. 자, 대동강 평양이다. 그래서 박규수 있었다. 이게 키워드라 보시면 됩니다. 병인박해를 계기로 결국은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병인양요라고 해요. 서양 세력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건데 엄격히 말하면 조불 전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얘들이 강화도를 점령합니다. 강화읍성, 강화부를 점령해요. 강화읍성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강화군청이라는 거예요. 군청을 점령하고 강화도를 일시적으로 지배합니다. 자, 이때 양원수가 몰래 침투해갖고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과 싸워갖고 프랑스 군대를 격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가 도망가게 됩니다. 자, 도망갈 때 얘들이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어디 갈 때 있잖아요. 거기서 약탈해올 물품들을 조사하는 조사단이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 왕실문서 보관소가 강화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얘들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귀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어요. 여기에 뭐뭐가 있고 무슨 책이 있고 은하가 얼마가 있고 그걸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걸 본국에 보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갈 때 이걸 다 털어갑니다. 그리고 외기장각 자체는 이제 불질러 버리고요. 얘들이 도망가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명색이 우리나라 문명국가인데 문명국가여서 다른 나라를 지금 문명화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다 쓰러져가는 집에도 먹을 거 하나 없는 쌀 한 톨 없는 집에도 집에 책은 있더라.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는데 이 야만인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남기고 갑니다. 자, 외기장각 의기에 이때 약탈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영구 임대용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고요. 이게 병인양이랑 관련이 있다. 자, 양원수와 정족산성을 합쳐갖고 정량이라고 하시면 돼요. 정량.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뜬금없이 누구도 들어오냐면 독일인도 들어와요. 지금 프랑스가 와서 문제 일으켰지 미국이 와서 문제 일으키죠. 독일도 들어옵니다. 간단히 당시에 제국주의 국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시 1등 제국주의 국가는 말씀드린 대로 근대를 처음 열었었던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자, 얘들이 자본주의를 퍼뜨리면서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얘들도 이제 침략적인 제국주의 국가가 돼요. 그 후발 자본주의 국가가 누구냐면요. 미국, 독일, 러시아,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일본 하나가 제국주의 국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프라는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미러 독일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들이 대원군 때 다 들어왔었어요. 근데 다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방식이 일단 미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일으켰고요. 독일은 야 나한테 방법이 있어. 지금 집권자가 대원군인데 얘네는 효를 되게 중시한 나라이기 때문에 집권자 아버지 무덤을 파갖고 시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쟤들이 회담전으로 나올 거야.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대원군이 서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더 심해지게 돼요. 대원군의 아버지 무덤을 팔려고 했었다. 남연군 묘 도굴 시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충청남도 예산에 있습니다. 이게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실패로 끝났고요. 이제 반감만 더 커집니다. 자,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핑계로 결국 미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병신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병신. 병자들하고 무조건 6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인 밖에 제너럴 셔먼호 병인 양육까지 하되 6년에 있었던 거예요. 오페레터는 68년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신자들 하면 1년을 말합니다. 1년. 5년 뒤에 들어옵니다. 정확히 5년 뒤에. 5년 뒤에 이제 미국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로저스 제독이, 여기는 로즈 제독이 들어왔었고요. 프랑스는 미엔나라니까 로즈, 미국은 로저스가 들어옵니다. 콜로라도라는 걸 타고 들어와서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를 또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강화도를 지키고 있었던 어재연이 광성부에서 이 미군을 막다가 거기서 순국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할까요? 외계에서 들어오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관념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좀 될까요? 서양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쟤들한테 잡히면은 심각한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싸우다가 졌을 때, 무기가 떨어졌을 때 항복하는 게 아니라 다 자결을 해버립니다. 끝까지 애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손에 뭐가 없으면 흙을 뿌려가면서 이렇게 싸웠대요. 끝까지. 자, 그리고 얘들이 진지까지 올라오자 더 이상 이제 뒤로 갈 수 없게 되자 바다로 그냥 투신해갖고 이제 자살해 죽고 했답니다. 미군의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게 서양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포식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전원이 순국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재연과 광성부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걸 합치면 정량광어라고 합니다. 정량하고 강화도 가서 광어 먹었다 하시면 됩니다. 정량과 광어 먹었다. 자, 미국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제 바로 퇴각을 합니다. 자, 프랑스도 퇴각했고 미국도 퇴각하자 이제 대원군은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목표는 서양 세력과 결연하게 대립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공지하게 됩니다. 그걸 지워지지 않는 비석이 갖고 전국에다 세워놓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책은 여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이걸 척합이 건립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 줄로 기억하면 병제 병오신 척 하시면 됩니다. 병제 병오신 척. 자, 비서 경호대 400만 원 들었어. 매달 400만 원씩 주고 있어. 자, 한 줄 두 문자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은 시대별로
그 시대의 대표적인 키워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키워드가 시대별로 섞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냥 풀려요. 그냥.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내는 시험이 아니에요. 시대별로 주요한 키워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 정도로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익히시면 문제 푼다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 줄 두 문자도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게 대원군의 업적이다. 자, 그러고 결국은 아들이 이제 20대가 되자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탄핵 상소를 올려갖고 대원군이 결국은 하야하게 돼요. 그래서 73년에 고종이 친정하게 되는데, 고종이 친정하면서는 아버지 정책과 다른 정책을 피게 됩니다. 문호 개방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외부에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전에 그간의 상황을 간단히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원군 시기 때 1등 선진국이 누가 있었다고요? 영푸가 있었다. 2등이 누가 있었다고요? 미러 독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일본, 유일하게 동양국가가 있었다. 대원군 시기 때 들어왔었던 나라가 1등 선진국 영국, 프랑스, 2등 선진국 미러, 독일 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 중에 일본은 이제 유일하게 동양 출신 국가입니다.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받았었던 국가가 서서히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해 가고 있는 거, 변신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의 피해를 이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입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일본은 외교문서를 건방지게 써갖고 들어왔었어요. 1868년에 이른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성공하고 난 뒤에 이제 천황제 국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걔들이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왕정 복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걔들은 황제 국가라는 칭호를 사용하고요, 우리나라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아랫나라라는 명칭으로 외교문서를 써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이걸 보고 이건 받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일본 내에서는 이 핑계로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원론이 등장하게 돼요. 이때 일본 왕은, 일본도 관료 세력이 사무라이 출신 관료 세력이 있고 개화 관료 세력이 있습니다. 사무라이 출신을 대표하는 관료 세력이 사이코 다카무리를 분류되는 세력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무력을 통해서 얘들은 자기 기반을 이제 공고하려고 했었던 세력이고요. 이 개화파 관료 세력들은 마침 이때 서양 5개 국가의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사절단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일단은 이 사절단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갖고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결정하자라고 해갖고 일단 이때는 무마합니다. 무마하는 대신에 얘들이, 이게 73년에 있었는데 얘들이 병력이 74년에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략적 의사도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절단은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걔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런 것에 반댈세라는 의도를 보이게 돼요. 그 대신에 조선은 일본이 미국한테 당했었던 그 코스를 그대로 사용하자라고 합니다. 한포 외교를 통해서 조선을 개항시키자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을 군함 끌고 갖고 무력으로 겁을 주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그걸 운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걸 계기로 70년에 이제 개항을 시켰던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양 세력에 개항당한 게 아니라 서양 세력에 의해서 침략받은 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한 국가한테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정원론이 있었을 때 대원군은 최익현의 상소로 이제 탄핵당해서 사라지고요,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외압도 있었지만은 고종이 수교 정책을 펴려고 했었던 것도 이게 맞물려 갖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통상수교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하고. 이걸 강화도 조약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본이 요구한 조약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되게 특이한 점은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사료에 되게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뭐냐면요,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외교 문제 니네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 임마. 청나라한테 이거 개입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붙인 겁니다. 조선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자, 그리고요, 이때 일본이 요구했었던 것은 부산은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딱 공사관을 두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부산을 여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두 개 더 적절한 곳을 두 개 더 골라갖고 총 3개를 열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개 요구했던 겁니다. 부산 외에 2개 아니라 합니다. 얘들이 궁극적으로 찍어놓은 데가 어디였었냐면은 원산하고 인천이었어요. 그 위치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 부산은 원래 통로였었고, 자, 원산은 러시아가 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곳이었었고요. 그리고 인천은 수도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면을 다 하나씩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일본한테 문호를 개방한 지역을 삼포라고 하죠. 그건 경상도 내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삼포라는 것은 똑같이 3인데 이거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하나씩 다 가졌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요, 얘들이 이제 무력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일본 군함을 손쉽게 한국의 해안에 댈 수 있게 한국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안 지도를 지들이 작성하겠다는 거를 집어넣습니다.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해안 측량권과 해도 작성권을 뒀다.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그걸 해놓은 겁니다. 암초 같은 거를 지도를 이제 그려놓는 겁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조약을 수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애들이 뭐 관계만 맺는 게 아니라 물건 팔러오는 거니까 항상 첫 번째 조약은 수호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수호조약에는 어느 나라든 간에 치해법권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진출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나라 법으로 제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어떤 나라 가든 간에
간에 그 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법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네 나라 법으로.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 먼저 진출한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호 조약에는 치해법권은 항상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조약에는. 자, 그래서 이때 들어온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갖고 있죠. 폭력을 행사하든 강간죄를 벌이든 무슨 일을 벌여도 우리나라 처벌을 못합니다. 일본이 자기네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하지만은 처벌 안 합니다. 처벌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결국은 먼저 진출한 사람들을 지네 나라 국가가 이제 보호해주는 장치를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요, 간단히 이것도 경제적으로 도식화해 보자면은 당시 침략해오는 국가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고요,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식민지라고 하는데, 이걸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바라볼 땐 이렇습니다. 식민지의 값싼 원료를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농업 국가죠. 여기는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게 있는 곳이고요. 자, 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완제품이 나오면은 이것도 얘들한테 파는 겁니다. 인간이 노동력으로 만드는 물건하고 공장이 만드는 물건은 생산량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제국주의는 항상 과생산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산과 소비가 있는데, 전근대 농업 국가에서는요 항상 생산이 소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항상 이런 구조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생산이 소비를 압도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게 생산된 게 소비되지 않고 남는 게 국가에 쌓이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재고가 되고 이게 불황이 돼요. 이게 재고가 쌓이면은 노동자를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노동자 자르면 살 사람이 더 없어져요. 그러면 더 안 팔려, 더 잘라야 돼, 더 안 팔려, 더 잘라. 이러면 이제 불황이나 공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다 이만큼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식민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 수탈지 겸 시장으로서 역할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도식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그래서 이 규정이 항상 들어가는데, 조약에는 뺏기 쉽게 팔기 쉽게 하는 규정이 들어갑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원하는 원료는 쌀이었었단 말이에요. 쌀. 이 쌀을 뺏어가기 쉽게 만들고요, 물건을, 아직은 얘들은 산업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 팔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장치를 만들어 둬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기 쉽게 규정을 두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 제한 규정이 없어요. 미국을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만 뒀지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관세가 없어요. 무관세입니다. 그래서 쉽게 팔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무항세라고 규정해놨는데 무관세도 포함되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미관이 없다라고 해요. 미관. 안 이뻐. 아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쁘질 않아. 미관이 전혀 없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공부하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조선시대 때 조약은 우리가 만드는 조약이었단 말이에요. 조약의 주체가 우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조약 내용에 항상 뭐가 있냐면은 쌀은 몇 석까지라는 제한이 있었어요. 미국 제한 규정이 항상 있었습니다. 세종 때 계약조, 중종 때 임신약조, 광해군 때 기후약조 다 쌀은 몇 석까지라고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 없어진 조약이에요. 미국 제한 규정이.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주도하고 있다, 조약을?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뀐 거야. 조선 때까지는 조약을 우리가 주도하다가 처음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조약이 나타나는 게 강화도 조약입니다.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안 예뻐? 미간 없네. 자, 이렇게 일본이 우월한 입장에서 오다 보니까 얘가 완전히 자아도취해서 왔어요. 자아도취. 자, 이것도 한 줄 두 문자로 기억 좀 해둘게요. 자아도취했다. 자아도취한 사람. 자의도취했다 하시면 됩니다. 자의도취. 자의도취한 사람이 뭐 미간이 있겠어? 미간 없지. 안 예쁘지. 미간 없다. 자의도취한 사람 미간 없다. 자의도취 즉 미관 없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있잖아요, 외세가 쳐들어올 때 항상 하는 방식이 하나가 또 있는데, 치해법권 집어넣는 거 항상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친일파 친미파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항상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구경시켜주고요, 맛있는 거 잘 대해주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육성이 되는 겁니다. 친일파 친미파들이. 그래서 수신사를 보내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좀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신자 들어간다는 거, 조선시대는 통신사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사절단에다 신자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일본이에요. 이건 역설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믿을 신자를 쓰는 겁니다. 야, 우리 이거 진짜 믿어야 돼, 믿고 지내기야, 믿어야 돼, 이 말을 굳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말 안 쓰죠. 너 나 믿지? 믿을 거야? 믿기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못 믿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 말을 쓰는 겁니다. 신자들한 게 어디라고? 통신사, 수신사? 일본을 말한다는 거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첫 번째로 가는데, 이 김기수는 개마된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에 갔다 온다 한들 바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그 해에 갑니다. 76년에. 그리고 자주 보내자라고 했었는데 안 보내요. 그 뒤로는 안 보내다가 4년 뒤에 이제 김홍집이 하는데 2차 준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화도 조약입니다.